이번 시간에는 인트로덕션의 디피니션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시그니처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규먼트하고 네 종류 아규먼트가 정의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어를 배우기 전에 우선 그 익스프레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익스프레션이라는 용어는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C++에는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익스프레션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requirement,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용도로 설계되는 익스프레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익스프레션 하게 되면 계산을 의미하는 익스프레션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익스프레션 하게 되면 앞에다가 컴퓨테이셔널 해서 계산 표현식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 C++에서는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문장상에서는 연산자하고 피연산자가 연이어서 등장하는 형태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내에 또 다른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부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서브 익스프레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이 표현식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 표현식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된 경우를 의미를 하게 돼요. 이렇게 등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여기 말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컴퓨테이션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이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evalu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evaluation의 용어는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레벨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익스프레션이 등장하게 되면 그 익스프레션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겠죠. 신텍스를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피연산자가 위치하게 되는데 어떤 피연산자를 먼저 평가할지를 계산하는 그 평가에 대한 순서를 일단 명시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아진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시멘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내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구문 조사하고 문맥 조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묶어서 이제 evalu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valuation의 결과로 표현식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값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드 이펙트란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소리는 메모리라는 환경,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환경 또는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변경을 가하게 되면 그걸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 과정에서의 메모리가 변화되는 경우라든지 파일이 조정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합을 해보게 되면 어떤 표현식은 계산을 수행하는데 그 계산 작업을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고 계산의 결과로서 값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3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익스프레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이 뭐가 되냐면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이 최종적으로는 이 만들어진 이 결과를 가져다 쓴다는 소리거든요. 5 플러스 3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된 결과를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5 플러스 3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매크로 내에 인자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이 계산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토큰 자체 5 플러스 3이라는 이걸 이제 토큰 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5 플러스 3 같은 이거를 이제 토큰 집합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익스프레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냥 토큰을 넘어간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영역에 있어서는 표현식이 아닌 눈으로 보기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이지만 실제 이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지 않는 구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규먼트 첫 번째 용어는 function call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콜하는 문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parentheses로 이제 감싸져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콤마로 분리되어 있어요. 리스트 형식으로. 그럴 때 그 익스프레션하고 brace initial list에서 요걸 말합니다. 이러한 구문들.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10 같은 경우도 익스프레션 속하고 5+3도 익스프레션에 속합니다. 어쨌든 피연산자하고 연산자가 이제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피연산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연산자 2개, 오퍼레이터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리 프레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프레이스 인셜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가, 다른 용도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도 커리 브레이스로 이렇게 전달된 경우도 아규먼트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 콜에 등장할 수 있는 아규먼트는 익스프레션하고 이제 브레이스 인트 리스트에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첫 번째는 그냥 12 아규먼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5+3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실제 프린트라는 함수로 호출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평가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3이라는 문장이 아니라 이 결과, 평가한 결과가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경우에요. 아규먼트인데 function like macro로 되어져 있어요. function like macro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매크로를 말해요. 크게는 object like macro가 있고 function like macro가 있는데 이제 function 콜처럼 쓰는 이런 형태의 매크로를 이제 function like macro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parentheses로 감싸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규먼트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parentheses로 감싸져 있다 이게요. parentheses로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뭐 콤마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리스트 형식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의 아규먼트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sequence of pre-processing token에서 이걸 이제 토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토큰 집합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라는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O라는 토큰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O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A 플러스 B 같은 경우도 A 플러스 B라는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토큰 집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A 플러스 O가 어디로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가를 수행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A 플러스 O는 여기서는 이 문장은 다시 두 번에 뭘 만드냐면 A 플러스 5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고 여기도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상으로는 봐서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 이 매크로가 아니라 그러면 function like 매크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평가를 수행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이쪽 전달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토큰 집합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토큰 최종 결과에서는 A 플러스 B라는 연산이 두 번 수행을 합니다. 평가를 두 번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문제를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한 번만 평가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매크로 내에서는 그게 몇 번 수행될지 매크로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나중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x 플러스 1, y 곱하기 2 뭐 이런 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토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토큰 집합이. 그래서 넘어가서 그 a가 두 번, 하나, 둘, B가 두 번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가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 프로그램이 이 문장을 보고 그 evaluation까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것만 max가 매크로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두 번 평가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가서는 이제 네 번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function like macro에 대해서도 아규먼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O, 그 다음에 A 플러스 5는 토큰 집합, 그 다음에 X 플러스 Y도 토큰 집합, 그 다음에 Y 곱하기 2도 토큰 집합에 토큰 집합이 이제 아규먼트가 되는 그래서 sequence of pre-processing toke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토큰 집합 자체가 아규먼트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throw expression에서도 이제 아규먼트가 정의 내려지는데 throw에 대한 피연산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throw라는 이 키워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연산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피연산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피연산자가 여기 10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연산자들이 뭐냐면 아규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함수 콜 같은 경우는 이 커리 브레이스 안에다가 여기 이제 파렌테시스죠. 파렌테시스 안에다가 뭔가 위치를 딱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렌테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throw 다음에 피연산자 자체가 아규먼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템플릿 인스턴시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규먼트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C++를 배우면서 가장 그 헷갈리는 파트가 템플릿 관련된 파트예요. 그 중에서도 이 아규먼트하고 파라메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템플릿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설명 과정에서 템플릿에 대한 아규먼트, 템플릿에 대한 파라메터를 그냥 늘상 얘기를 합니다. 그 스펙 문서상에서. 근데 거기서 하나만 내용을 딱 놓치면 전체 내용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아규먼트하고 파라메터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템플릿에서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면 템플릿 인스턴시에이션에서 아규먼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앵그리 브라켓에 대한 내용을 일단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앵그리 브라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컴마로 해서 구분돼서. 근데 종류가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컨센서스 익스프레션이 일단 여기 내부에 올 수가 있고, 타입 아이디가 올 수가 있고, 아이디 익스프레션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익스프레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을 전달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아규먼트가 int하고 10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10이 오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그럼 type id라는 거는 타입에 대한 이름이 오는 겁니다. int 오는 경우에요. 그 id expression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타입이 아닌 id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타입 id는 타입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대부분 id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변수에 또는 함수에 대한 이름이 여기 등장하게 되면 id express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type id, 그 다음에 여기 type id하고 constant expression, 여기 type id하고 id expression을 각각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템플릿에서는 angry bracket 내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다 뭐가 되냐면 argument라고 부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angry bracket 내에 있는 이름들은 모두 argument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메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펑션 또는 캐치 크로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캐치 크로스라고 불러요. 캐치 자리라고 부르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펑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펑션에서 일반적으로는 펑션 선언이나 디피니션, 그 디피니션도 할 수 있고 선언만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오브젝트 또는 레퍼런스로 선언된 요 부분 이제 크게 여기서는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선언 경우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거고 레퍼런스를 갖는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R밸류든 L밸류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파라메터가 뭐냐면 int 밸류입니다.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얘는 파라메터 타입이 되고 얘 파라메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됩니다. int하고 이렇게 그래서 파라메터 int a, 파라미터 int 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파라미터 int reference a, 파라미터 int reference b.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가 복수형이 아니잖아요. 실은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떼서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는 어떤 펑션 콜에 그냥 핸들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캐치 같은 경우는 캐치 익셉션 핸들러라고 부르는데 이 핸들러를 호출하기 위한 값을 요구하는 용도로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도 이 부분이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 또는 핸들러 대부분 이제 그 스펙문서 핸들러 하게 되면 캐치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익셉션 핸들러를 의미를 합니다. 다른 핸들러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스펙문서상에서 핸들러는 곧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거의 무관합니다, 실은.
그 다음에 또 이제 파라미터, 이번은 이제 펑션 like 매크로에 대한 파라미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크로 이름 다음에 곧바로 오는 프란터시스가 있는데 그 내부에서 있는 콤마로 분류된 아이덴티파이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요 부분이 파라미터 x가 되고 a, b가 이제 파라미터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식별자 정도로 이 a하고 a, b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펑션 like 매크로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템플릿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의 이제 멤버를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파라미터가 됩니다. 템플릿에 대한 파라미터예요. 일반적으로 템플릿에 대한 파라미터를 부르는 이름이 좀 복잡을 합니다, 실은. 복잡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본 그 스펙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별을 해요. 두 파트로 나눕니다.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템플릿 파라미터잖아요. 그 템플릿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자로 전달되는 것이 타입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인자를 만약에 아까 앵그리 브라켓에다가 인트 이런 식으로 넣게 되잖아요. 이게 앵그리 브라켓으로 전달되는 유형이 타입이다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딱 앞에는 앵그리 브라켓에 들어가는 아규먼트에 대한 유형을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타입, 템플릿,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게 두 개로 날라지게 딱 구분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서 파라미터는 그냥 타입 T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non 타입이죠. non 타입에 대한 경우입니다. non 타입도 그 C++에 있는 템플릿 파라미터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거는 그 일부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C++26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tem플릿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구분해서 앞의 부분은 아규먼트에 대한 유형을 써서 이름을 명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값이거든요. 이쪽은 보게 되면 나눈다 그러면 템플릿 파라미터인데 전달되는 값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 non 타입이란 말을 써요. 타입이 아니다 해서 non 타입 템플릿 파라미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컨스턴스는 말을 씁니다. 컨스턴스 템플릿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라미터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각각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두 개의 템플릿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름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일단 템플릿 파라미터는 맞습니다. 근데 전달되는 요소가 템플릿을, 또 다른 템플릿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템플릿을 많이 씁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이제 복잡해지죠. 템플릿 파라미터인데 전달된 인자가 또 템플릿이다 해서 템플릿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요것도 템플릿에 대한 파라미터고, 이 부분도 템플릿에 대한 파라미터는 얘는 타입 템플릿 파라미터고, 이건 템플릿 파라미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컨셉이라든지 그 variable 템플릿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이스 템플릿도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스펙 26 스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 템플릿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3개인가 정도가 최근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템플릿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라는 용어하고 아규먼트에 대한 용어를 배웠습니다. 실제 이제 스펙 문서를 읽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엄밀하게 그 스펙 문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하고 파라미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스펙 문서를 읽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